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는 평범한 남매의 오빠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동생은 올해 37살의 호랑이띠입니다. 올해 호랑이띠 이민년의 해가 되어 이렇게 이혼을 할 수 있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각설하고 제 동생은 20년 6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3개월의 짧은 연애를 끝으로 결혼을 한다고 상견례 양가 어머님들만 참석을 하였고 전 연애 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 싶어 오빠가 되어 불안한 마음이 들어 좀 더 있다가 하고 싶었으나 이때는 그래도 둘이 잘 살겠지 라는 마음으로 찜찜하지만 결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때 뜯어 말리지 못한 제가 한스럽고 죄스럽습니다. 그때 당시 매제되는 사람이 30살, 제 여동생은 35살이었습니다. 제 동생이 공부도 잘했고 좋은 직장을 다녀 남편보다 월급을 더 많이 벌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때 양가 상의하에 집은 동생이 살고 있는 전세 1억 9천짜리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하기로 정하고 아무것도 안 받고 안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 과정에서부터 예사롭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스튜디오 촬영날 사돈댁이 동생 부부 촬영 때 끼니를 굶을까봐 김밥을 싸우셨었는데 김밥 싸느라 20만 원이 들었다며 저희 어머니께 20만 원을 청구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며 돈을 보내주셨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안 주고 안 받기로 했던 예단비도 갑자기 말을 바꾸어 본인들 친척들 사이에 해준 게 많아 너무 적게는 못 받겠다는 이유로 기존 500에서 1천만 원을 뜯어갔어요. 어머니는 동생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급하게 1천만 원을 맞춰서 보내드렸고요. 이때라도 눈치채고 결혼 없고 했어야 하는데 아무튼 6월 27일 날 결혼을 하였고 제주도로 신행을 다녀온 뒤 저희 집에 인사도 다녀오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줄 알았던 중 그 뒤로 한 달 정도 뒤에 갑자기 안사돈이 저희 어머니께 연락이 와서 다짜고짜 이것들이 집에 인사를 안 온다며 노발대발하며 이딴 식으로 아이들 이러면 대전에도 보내지 않겠다는 개소리를 장렬하더라고요. 분명 신혼여행 다녀오고 저희 집, 그쪽 집 한 번씩 와서 인사를 하고 그렇다고 제 동생이 친정집인 대전에 더 많이 온 것도 아닙니다. 어머니는 시어머니 자리가 노발대발하니 동생에게도 말씀을 잘 못하시며 안절부절 못하셨지요. 도대체 얼마나 예의가 없으면 사돈 어려운지도 모르고 저랬는지 이 건에 대해 시어머니는 동생네를 혼내키며 동생에게는 너 우리 집 재산 보고 결혼했니? 라는 막말을 하면서 자기네 집값이 얼마인지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답니다. 돈이 많은데 왜 아들 결혼 때 한 푼도 안 보태줬는지 이 일로 동생 부부는 죄송하다고 사죄를 드리며 더 자주 찾아뵙고 연락도 더 자주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때도 가서 뒤집어 놓지 못한 게 한이 됩니다. 이 사건이 일단락된 이후 몸 불편하신 어머니 모시고 서울 사돈댁으로 식사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앞에서는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딸이 생겨서 너무 좋다는 둥 살림을 아직은 잘 못하니 자기가 딸처럼 아껴주고 예뻐해주면서 하나씩 가르쳐주겠다는 둥 아직 설거지 한 번을 안 시켜봤다라는 둥 사탄 발림을 했고 저희 가족은 이때까지만 해도 이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동생이 결혼 준비부터 결혼 초반까지는 좀 힘들었지만 시어머니가 저렇게 말하는 걸 보니 진짜 잘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요. 그리고 나서 한참 뒤 여동생의 임신 소식이 있었고 우리는 너무너무 축하한다며 그때 당시 저도 6살, 3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 많은 피드백을 주고 애기 용품, 고가는 아니지만 공기청정기도 사들고 갔습니다. 임신 과정에 시어머니란 사람이 본인이 아기 봐주고 할 테니 합가를 하자고 했었고 저와 어머니는 이를 말렸죠. 하지만 그 집안 식구들의 집요한 설득과 재촉으로 결국 시댁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생이 결혼 전부터 살던 작은 원룸, 신혼집 전세금 1억 9천만 원은 본인이 보관해준다면서 달라 하였고
제 동생은 1억이 대출금이니 이건 갚아야 된다 하니 서운하다고 동생 부부에게 소리를 지르고 화내고 며칠을 괴롭히다시피 하였답니다. 남편이란 놈은 어머니가 서운하시다 했다며 무릎 꿇고 빌고 9천만 원이라도 맡기라고 종용했고, 동생은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9천만 원 드리겠다 하며 강탈하다시피 9천만 원을 시어머니에게 드렸답니다. 저희는 이 사실도 나중에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일어난 일은 절대 밖에서고 친정에서고 얘기하지 말라고 입조심을 시켰다네요. 그뿐만 아니라 친구도 못 만나게 하고 너희 친정 이상하다고 하고, 내가 이 돈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전세금 9천 다시 뺏어서 네 오빠에게 줄 거라는 등 이상한 소리로 가스라이팅의 정석을 보여주었더라고요. 이후 조카가 태어났고 여동생은 산후 우울증으로 아기를 던지고 싶다는 말을 하였고, 그로 인해 아기와 산후조리원도 안 가고 산후조리를 저희 집에서 하게 됩니다. 참고로 산후조리원은 시댁에서 안 보내줬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고관절 치환술을 하신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아 어머니 친구분께서 와주셔서 도와주셨어요. 남편이라는 놈은 애를 잘 보기 위해 수학학원 원장이었다는데 학원을 접고 집에서 애를 본다는 핑계로 백수 생활을 했었답니다. 이후 동생은 복직을 하였고 애는 그 시어머니가 보게 됩니다. 아기를 던지고 싶다는 산후우울증 산모가 한 말을 계속 무기로 삼아 애를 안으려고 하면 온 가족이 득달같이 달려와 애 안지 말라고 내가 안겠다고 하고, 퇴근 후 뒤치다거리만 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그러니 동생에게는 자연스레 아이가 잘 안 가게 됐고요. 설거지, 빨래, 청소 등 이런 일만 하게 했답니다. 그런데 제 동생은 집안일에 서툽니다. 공부만 잘하는 그런 아이였는데 집안일을 얼마나 해봤다고 잘하겠습니까? 애 낳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각종 폭언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근무 시간에 전화 걸어 야, 너 비누 거치대 안 씻었어? 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기부터 시작해. 설거지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등 왜 살림을 잘 못하는지, 애는 왜 잘 케어를 못하는지, 하나부터 10까지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며 화내고 소리 지르고 기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월급 관리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통장을 가져가 월급날 들어온 돈 본인 통장과 아들 통장에 쪼개기 입금도 하고, 동생이 월급 관리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면 네 시아버지가 너보다 돈 많이 버니까 돈 번다고 너 돈 버는 걸로 유세 떨지 말라고 하며 말도 못 꺼내게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며 동생 입을 닫게 하였습니다. 아휴, 쓰레기 집안에서 쓰레기가 왔네. 난 내 아들이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한다고 하면 결혼시킬 거야. 요즘은 이혼하면 양육비 200~300씩 준다더라. 어디서 못돼 처먹은 게 왔어. 등등. 결혼 생활 중 상상 이상의 말들로 상처를 주었고, 툭하면 무릎 꿇고 빌게 하고, 몇 주 전에는 그 여자가 제 동생을 밀치고 발길질까지 하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게 저번 주 금요일입니다. 전 가족들과 캠핑을 가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우시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떡하냐고, 내 동생이 시엄마한테 손찌검을 당했다고, 발길질 당하고 그랬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손이 떨리더군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날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몇 주 전에 일어난 일이란 걸 알고 일단 제 동생을 대전 본가에 가 있으라고 했고, 저도 바로 대전으로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 위 같은 내용과 최근에는 회사에서 대출 얼마나 나오냐고 알아보라면서 3억이 나온다고 하니 인감 도장하고 인감 달라고까지 했더라고요. 바로 저는 어머니, 동생, 와이프를 데리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제 동생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 이야기라도 들어보려고 서울에 도착해 그 사람들 사는 주차장에 모여 이야기를 하였고, 제 동생은 가족과 다 같이 올라가는 것과 저와 녹음이 되는 전화통화를 한 채 혼자 올라가서 시어머니의 폭언과 손찌검 정황으로 증거를 만드는 선택지 중에 혼자 올라가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정말 무섭지만 아이 생각에 아이를 그 지옥 구렁텅이에서 빼와야겠다는 그 생각 하나만으로
진짜 용기를 내어 올라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안에 들어가자마자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남편 목소리도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남편 놈이 어디 갔다 왔어? 이후 그 여자가 네 가족들은 왜 같이 안 왔어? 이거 봐. 가족들한테도 버림받았네. 내가 널 지금부터 손찌검할 거야. 라는 말과 함께 몇 초 뒤 비명소리가 들려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제 동생은 너무 무서워 다시 뛰쳐나왔습니다. 밀치고 목을 졸랐다고 하더군요. 경찰이 오고 난 뒤 이야기하였고 경찰이 해줄 수 있는 것도 많지는 않았습니다.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것만 알려주라고 이야기하고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 남자가 먼저 모습을 보이고 한 번 보더니 눈도 못 마주치더라고요. 이후 그 여자도 내려왔습니다. 본인은 밀치기만 했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녹취된 거는 꿈에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재까지 상황은 이렇고 어제 변호사를 만나 미팅하였고 수요일 경찰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위의 글 보시면서 제 동생이 너무 바보 같다, 등신 같다 할 수 있겠는데 어렸을 적 가정 환경을 거들먹거리며 너네 집안은 아니야, 내가 널 보호해주고 할게 라는 말의 시작으로 세뇌당하고 가스라이팅을 당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도 연락을 못하게 했죠. 그냥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차단시킨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걸 저와 저희 가족은 전혀 모르다가 동생이 회사 실장님께 3억 대출건을 여쭤보는 과정에서 실장님이 과정을 소상히 물으셨나 봅니다. 시어머니에게 당하던 이 상황을 이상하게 생각지 않던 제 동생은 그동안 있었던 몇 가지 일을 이야기하니 그 실장님께서 소리 지르며 너는 가족 없어? 가족한테 이야기해 라며 호통을 치셨고 많은 설득을 해주셨나 봅니다. 그래서 동생이 울면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며 모든 상황을 얘기해 주었고 저희 가족이 총출동해 해결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동생 회사 실장님 덕분에 제 동생이 지금이나마 눈을 떠서 다행입니다. 어머니는 그 집안에 계속 있었으면 딸이 지금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라는 말에 제가 다 잘못한 것 같더라고요. 잘못한 건 그 집안 사람들인데 왜 저희 어머니께서 피해자 마냥 딸을 잘못 키운 것 같다 우시며 식사도 못 하시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잘 몰라 도움 좀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그 사람들 계속 본인들은 배려했고 제 동생이 잘못했고 폐륜하라고 하는데 진심으로 사과받고 안 된다 하면 꼭 최대 형벌로 처벌받게 할 겁니다. 참고로 너 우리 집 재산 보고 결혼했냐 라고 막말하던 18억이라던 시댁 소유 아파트는 서울 올라가는 중에 등본을 떼어보니 5억도 안 되는 임대 아파트였고 그마저도 3억과 2억의 근저당이 잡혀있는 곳이고 심지어 작년 11월에 매매를 해서 취득한 거였더라고요. 또한 잘 번다는 시아버지는 경비 일을 하고 계시고요. 전세금 9천은 시모가 주식 운용 중이라 했다던데 피가 거꾸로 솟네요. 사기 결혼 당한 것 같아요. 두서없이 글 쓴 것 같네요. 꼭 좀 도와주세요. 추가, 많은 분들 댓글로 위로해 주셨고 욕도 많이 해주시고 글들 잘 봤습니다. 우선 변호사 상담하라고 선임하라고 하신 글들 월요일에 여동생 통장 분실 신고하고 공인인증서 싹 다 바꾸고 변호사 상담 마치고 목요일 선임하였습니다. 수요일에 수서경찰서 가서 경찰 조사까지 마치고요. 아무튼 지금까지의 그 집안의 막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우선 그 집 아들내미가 계속 동생에게 연락을 했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둥 9천만 원 생활비로 다 썼다고. 그러더니 변호사 5-6명 미팅을 했다라고 돈 못 준다고 법정에서 보자고 이래저래 말을 바꿔가며 연락을 하고 그 애미 되는 사람은 제 여동생 회사까지 쫓아가 회사에 전화를 하며 애미라는 사람이 애기가 아픈데 나 몰라라 한다 라고 전화를 했답니다. 처음에 이 사건을 동생에게 최초 각인시킨 실장님이 전화 받으시고 경찰에 신고한다니 갔고요. 동생이 그 여자에게 애기 내가 키우겠다며 문자하니 쌩, 전화하니 쌩이었습니다. 이후 목요일 조카 병원 진료가 있었습니다.
동생이 저에게 부탁을 하여 함께 올라갔습니다. 미리 가서 조카 접수하고 설문지 작성할 쯤 그 여자가 작은 아들과 함께 병원에 도착했고 여동생이 아이 내가 안고 있겠다고 하니 안 된다고 했답니다. 그 이후 주변 눈치가 보였는지 아기 넘겨줬고요. 이전에 변호사에게 자문 구하여 상황이 이러한데 아기 데리고 와도 되냐 물어보고 괜찮다 하여 동생과 저는 그곳을 황급히 빠져나와 본가인 대전으로 향하였습니다. 빠져나갈 때 그 여자는 애기 어떻게 할지 모른다며 졸졸 쫓아다니다 지하에서 1층 올라가는 계단에서부터 모습이 보이지 않았죠. 쫓아다니는 척하다 지 갈 길 가더라고요. 아무튼 대전 가는 제 차 안에서 그놈한테 미쳤냐는 카톡과 애가 장시간 차를 타면 힘들다는 등 헛소리를 하네요. 이후 아이가 실종되었다고 경찰에 전화가 왔습니다. 쫓아오는 척 하다가 사라진 그 여자가 또 말도 안 되는 말로 경찰에 신고했고 본가에 도착하니 경찰이 와 있더라고요. 상황 설명하고 가정폭력이 일어난 그 집에 아이를 둘 수 없어 데려왔다 하니 아이 건강 상태만 확인 후 그쪽이 지금 이곳에 오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후 정확히 2시간 후 그 여자와 그 집 아들 둘이 왔고요. 전 오자마자 와이프 핸드폰으로는 경찰에 신고하고 제 핸드폰으로는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집 문 앞에 오자마자 문 좀 열어달라고 합니다. 열어줄 수 없고 할 이야기 없다. 법정에서 보자 라고 말하니 본인은 이혼할 생각이 없다. 자신의 감정이 너무 치우쳐져 그런 말을 했나 보다.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또 합니다. 그 여자는 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라는 말과 동시에 차로 돌아가더군요. 또다시 그 남자는 제 동생이 우울증이 너무 심하다. 그 여자는 우울증이라면서 심리치료에 심이라는 말도 하지 말라며 겁박을 했고 마음 다 추스리면 연락 주고 집에 와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집안이 집 비밀번호도 바꾸어 놓았고 저번 주 토요일 제 여동생 목도 조른 사람들입니다. 이후 경찰이 왔고 10분 만에 다시 서울행. 가시는 길 우동 한 그릇들 하시고 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변호사는 나름 큰 곳의 변호사 선임하였습니다. 다시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이 사건 방송 제보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공론화가 되어 이 집 식구들 망하게 만들고 싶어요. 공부만 하고 착하게 살아온 제 동생이 잘못은 아니잖아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정신 멀쩡한 사람도 지속적인 세뇌를 당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두서없는 글이지만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길고 긴 진흙탕 싸움이겠지만 종종 후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2번째 사연입니다. 와이프 탓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일단 와이프는 꽤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무엇인가 본인에게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면 잘 참지를 못하고 당당히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성격입니다.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본인에게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와이프 본인의 주관이라는 거죠. 싸움 딱 같다고나 할까요? 세상이 본인을 위해서 움직여지고 모든 주변 환경이 본인을 배려하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것도 꽤 극단의 포지션에 있는 분이십니다. 남편인 저 혼자의 피셜이 아닌 꽤 많은 주변인들의 민망한 평가를 알고 있는 객관화된 부끄러운 팩트입니다. 와이프의 치부가 제 치부기도 하잖아요. 아무튼 제 고민은 이런 와이프와 가정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그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가장으로서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의 배려를 해야 했습니다. 뭐 어떤 배려와 희생을 했는지 그런 구차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죽을 등 살뚱이었다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뭐 나쁘지는 않죠. 식물남 같아도 뭔가 미션을 수행하고 희생하는 게 제 적성에 맞는 걸 수도요. 본론으로 들어가면 제 고민은 처음엔 와이프가 단순히 외국 생활에 대한 로망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첫 번째, 아기가 떡애기였을 때 뜬금없이 외국으로 취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네? 했죠. 애기 똥기저귀 갈고 밤마다 자고 깨고 얼려져 있는 모유 중탕으로 데워서 먹이다 재우고 그 시절이었죠. 물론 모유는 제 것이 아닙니다.
어쩌자는 거냐 했더니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해야겠다 합니다. 너무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럼 이혼을 하자는 거냐 했더니 반나절 고민하시더니 돌아온 대답은 이혼을 해서라도 가겠답니다. 월급 받아서 양육비 보내겠다고 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만화에 보면 왜 사람 머리 위로 비상등이 돌아가고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전 결혼하고 여러 번, 비상등이 진짜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요. 비상등 돌아가는 걸 또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도 한참을 고민했죠. 하지만 가정을 깨트릴 용기가 없어 포기했습니다. 그래, 그럴 각오로 도전을 하겠다는 거면 갔다 오세요. 아기는 우리 부모님 도움 빌려서 내가 잘 키우고 있을게요. 했는데 여기서 반전. 1시간 뒤에 안 가겠답니다. 엥? 하니까 그냥 내키지 않는답니다. 굉장히 기뻤는데 뭔가 슬퍼지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게 가스라이팅이죠? 두 번째, 와이프 다니던 회사가 복지가 조금 좋았습니다. 본인 자기 개발을 위해 1년간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인가 갑자기 어학연수를 떠나겠답니다. 차를 사달라고 해서 차 나온 지 이틀인가 됐는데 그러더군요. 얼마나 갑자기 인지를 전달하자니 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인지를 할 수가 없어요. 미리 뭔가 감지를 하면 차를 안 사잖아요. 물론 그 차는 비닐도 안 뜯은 상태로 중고로 팔았습니다. 2대를 굴릴 이유가 없어서요. 미세먼지가 많아서 한국이 싫답니다. 공기 좋은 곳으로 가서 공부하고 오겠다며 1년짜리 청원 휴가와 육아휴직 포함해서 1년 반짜리 코스를 짜시더니 가시더라고요. 물론 반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혼해서라도 갈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강제 기러기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생활비는 제가 꼬박꼬박 보내주죠. 학생으로 간 거라 거기서 경제활동이 안 되십니다. 애기랑 같이 가셨습니다. 애기가 한국말 띄엄띄엄 할 때 가서 영어를 더 잘하게 돼서 오더라고요. 애기랑 같이 외국 나가버린 와이프, 어떻게 형편없이 살게 합니까? 난 못 먹고 못 입더라도 내 새끼 때문에라도 열심히 벌어다 쏟아부었습니다. 세 번째, 한국에 돌아오십니다. 아무리 영어학원 다니고 혼자서 외국에서 외롭게 대도시가 아니라서 한적한 시골 같은 자연과 함께 보내셨으니 외국에 대한 로망은 접으셨겠거니 했습니다. 그건 제 큰 착각이었습니다. 너무 좋았답니다. 꿈을 더 크게 키워오십니다. 한국 복귀하시고 바로 퇴직하시더라고요. 휴가만 다 쓰시고요. 전업주부이시지만 절대로 돈 벌어오라고 안 했습니다. 제가 벌면 되잖아요. 내 사람 고생하는 거 싫습니다. 와이프 사랑하고 그러진 않아요. 진작 정내미는 떨어졌죠. 하지만 내 가정에 내 사랑하는 따님이 하나밖에 없는 엄마잖아요. 내가 책임져야 하는 내 사람은 맞죠. 암튼 전업주부 생활을 하시게 됐는데 진짜 편하게 생활하시길 원해서 문화센터 다니셔서 취미라도 갖고 뭔가 본인이 원하는 공부를 하시던 대학원을 가시던 자리 잡길 원했습니다. 헌데 그러질 못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4년은 잘 버티셨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우리 애기가 미국 대학교를 나와서 큰 인재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전 인생에 있어 제 주관은 본인이 행복해하는 일을 하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라는 생각인데 아무리 많이 배우고 좋은 학위를 가져도 대기업 가봤자 부품이요. 살아보니 전문가가 돼봤자 밥벌이가 노동인 인생은 다 똑같이 힘들기만 한 인생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좋은 대학, 좋은 학벌 이런 생각은 없었습니다만 와이프의 뜻은 다르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아기를 데리고 먼 나라로 조기 유학을 떠나십니다. 그렇게 2년을 넘게 계시죠. 물론 아기는 여러 개의 언어를 쓰는 글로벌한 아기가 되었지만요. 전 혼자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와이프가 한국에 이제 안 들어온답니다. 그 나라 영주권과 시민권을 따기 위해 노력하시겠답니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 그 나라에 있는 집을 사달랍니다.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달라는 거죠. 네, 그러고 싶습니다. 제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지? 난 늙어가는데 말이죠. 젊음도 한때고 이제 조만간 아프면 누군가가 제 보호자가 되어서 병원에 드나들 때가 올 것 같은데 말이죠.
혼자서 다 해결하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건데 아무리 견디고 한다 해도 이건 견디는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가. 주작 아니냐고 하는데 주작 아니고요. 뭐 그런 걸 증명할 이유도 필요도 없어서. 귀한 시간 쪼개서 글 쓰는데 주작할 이유는 뭘까요? 미국 비자 안 그렇다 하시는데 미국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캐나다에서 공부시켜서 아기를 미국 대학교에 보내겠다는 얼토당토 않는 원대한 계획을 와이프님이 계획하신 거였죠. 아, 그리고 와이프한테 존칭 쓰는 게 이상한가요? 감정을 넣어서 하대하고 비하하는 게 더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꼰대 말투. 네, 40대 중년남이니까요. 20대 분들이 보시기엔 다름이 있죠. 하지만 빠르게 변하는 시대 정신에 맞춰서 살려고 노력하는 아저씨랍니다. 말투가 어떻다 이런 얘기 듣고 싶은 건 아니었어요. 평소 다른 어른분들께 왜 꼰대 말투냐 하며 비하하시진 않으시잖아요. 보기 불편한 내용이 많으셨나 봐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곧 결혼하시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 많이 아시고 겪고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부터 실수가 있었던 듯합니다. 타산지석 삼아주시길 바랍니다. 급하게 숙제하듯 모험하듯 결혼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긴 인생 여행길, 좋은 동반자 만나시는데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인터넷에 이런 글까지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 와이프랑 같이 쓰고 같이 볼 겁니다. 댓글 부탁드립니다. 전 결혼한 지 3년 됐습니다. 그동안 참고 참다가 와이프한테 말했더니 제가 까탈스럽다고 해서 글 써봅니다. 처가댁에 가면 장모님이 밥을 주시는데 찬밥을 주십니다. 원래 찬밥을 좋아하는 편이고 딱히 거부감도 없어서 보통은 그냥 먹는데 장모님이 주시는 찬밥은 딱 봐도 서로 다른 밥이 섞인 찬밥입니다. 흑미밥, 백미밥, 잡곡밥 같은 서로 다른 찬밥 덩어리가 뭉텅뭉텅 섞여 있고 이걸 또 사위 왔다고 따뜻하게 먹여야 한다고 밥 먹기 직전에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주시거든요. 그럼 그걸 각자 밥그릇에 퍼서 나눠주시는데 밥그릇을 받아보면 무슨 베스킨라빈스처럼 서로 다른 찬밥들이 딱 분리된 상태로 붙어 있습니다.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먹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 다른 찬밥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아서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진짜 이러다가 베스킨라빈스처럼 31가지 채우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무튼 혼자 고민하다가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아서 결혼한 지 3년 만에 와이프한테 조심스럽게 얘기했더니 제가 까탈스럽답니다. 그 이유가 제 위로 2년 먼저 결혼한 형님, 처형 남편이 계신데 거긴 여태까지 아무 말 안 하고 잘만 드신다고. 이런 걸로 서운해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의견 들어보려고 글을 쓴 겁니다. 그리고 그 찬밥이 그냥 찬밥이 아니고 장모님이 직접 농사 짓고 또 여기저기서 좋다는 쌀이나 곡식 얻어다가 한 거라고. 그래서 몸에 좋고 맛있는 밥이라서 사이들 오면 맛 보여주고 싶어서 일부러 남겨뒀다가 주는 거랍니다. 이해 불가입니다. 그런 마음이시면 밥을 남겨놓는 것보단 새로 해주시는 게 더 나은 방법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와이프 생각은 밥은 그냥 곁들이 반찬 같은 거랍니다. 메인 요리, 예를 들어 갈비찜이라든지 해물찜이라든지 이런 요리가 있으니까 밥은 그냥 대충 찬밥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고 하네요. 저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동의하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찬밥은 괜찮지만 서로 다른 찬밥을 섞어서 주는 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와이프한테 너가 만약에 우리 집에 갔는데 서로 다른 찬밥 막 섞어서 전자레인지에 돌려주면 어떨 것 같아? 라고 물었더니 자기는 괜찮답니다. 그래서 더 저를 이해를 못하겠답니다. 새로 지은 밥이나 찬밥이나 다 같은 밥이고 장모님 장인어른이 밥솥에 놓고 막 퍼먹다가 남겨놓은 것도 아니고 따로 먹고 남은 거 챙겨둔 건데 그게 그렇게 먹기 껄끄럽고 그런 밥 줬다고 서운하냐고. 와이프는 제가 이해가 안 된답니다. 참고로 이 찬밥 문제만 빼면 처가댁 식구들과 사이는 아주 좋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도 저 많이 예뻐해 주시고
언제나 신경 많이 써주십니다. 그래서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고작 찬밥 때문에 이런 서운한 감정 갖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와이프 말처럼 내가 너무 까탈스러운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그냥 이 정도 일은 이해해야 할까요? 와이프 말대로 제가 지나치게 까탈스러운 건가요? 추가. 댓글들을 읽고 간단한 후기 추가합니다. 저희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이 댓글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와이프랑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대화도 나눠봤습니다. 와이프는 평생 이렇게 먹었기 때문에 이게 뭐가 이상한 일인지를 전혀 몰랐다네요. 학교 다닐 때 친구들 집에 와도 그렇게 밥 차려 먹고 했답니다. 참고로 글이 짧아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말씀드리면 찬밥을 저한테만 주시는 건 아닙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처형, 형님 조카들, 와이프까지 전부 다 같이 찬밥을 먹습니다. 물론 매 끼니 찬밥을 섞어주시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토요일에 가서 점심부터 먹는다고 하면 토요일 점심은 찬밥 섞어서 주시고 토요일 저녁은 새로 한 밥을 주시고 일요일 아침이나 점심은 토요일에 먹고 남은 밥 주십니다. 초반 댓글들 보고도 와이프는 처음엔 도무지 이해 못하다가 갑자기 댓글들이 어마어마하게 달리고 다들 예의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앞으로는 찬밥, 남은 밥 내놓지 않게 신경 쓰겠답니다. 특히 햇반 돌려 먹으라는 댓글은 엄청 부정적이었습니다. 와이프도 그렇고 처가댁 식구들도 그렇고 햇반 같은 건 묵은 쌀 같은 거 처리하려고 만들어 파는 질 나쁜 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인도 댓글 보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꼭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는데 본인은 만약 시댁에 가서 찬밥을 막 섞어준다고 해도 전혀 기분 나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았을 거랍니다. 평소 시부모님이 본인한테 엄청 잘해주시니까 설령 찬밥을 주시더라도 나를 푸대접하는구나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러려니 했을 거랍니다. 와이프는 저도 이렇게 생각하길 바랬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와이프가 조금 더 신경 쓰겠다네요. 조언해주신 분들 전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추가. 짧은 후기 후에도 댓글을 계속 남겨주셔서 덧말합니다. 처가댁에 가는 경우는 집안 행사, 명절 및 생신, 어버이날 등 장모님이 보고 싶다고 오라고 할 때 온 식구가 같이 모입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심했을 때는 처형 식구들과는 따로 방문했습니다. 제가 그냥 불쑥불쑥 자주 찾아뵙고 밥을 얻어먹는 게 아니라 집안 행사 때나 초대해 주셨을 때 주로 가는 거고 그때 찬밥 섞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무슨 아기를 갖고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그렇게 드시니까 찬밥 섞어서 주시는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저도 당연히 외식하거나 맛집 포장해 가거나 배달시켜 먹자고도 말씀드리는데 추가 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햇반도 질 나쁜 밥이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식당 음식은 불량 음식이라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가끔 뵐 때마다 저보고 요즘 배달 음식 시켜 먹느냐고 확인하실 정도입니다. 음식 솜씨가 좋으셔서 뭐 먹고 싶어서 배달시켜 먹었다고 하면 뚝딱 해주십니다. 시켜 먹거나 나가서 먹지 말고 언제든 해줄 테니까 갖다 먹으라고 하십니다. 글솜씨가 없어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찬밥 섞어서 주시는 것 자체보단 제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와이프가 제가 까탈스럽다고 말해서 이게 제가 까탈스러운 성격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쓴 글이었습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25살 미혼 여성입니다.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친구는 5살짜리 아이가 있는 기혼이고 아이 낳기 전엔 일하다가 아이 낳고서는 파트타임일 간간히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친구와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낸 아주 오래되고 소중한 인연이에요. 친구가 어떤 타입이냐면 어릴 때부터 아주 모범생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친구 많고 착하고 나쁘거나 잘못된 행동은 아예 하지 않는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고 저는 어릴 때 방황을 조금 하면서 나쁜 친구도 사귀고 그랬지만 저도 딱히 나쁜 행동을 일삼거나 다른 아이를 괴롭힌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모여다니면서 술, 담배만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친구는 그런 저를 항상 못마땅해 했고 본인 무리에 들어오는 게 어떻겠냐며 제 친구들을 안 좋게만 얘기해서
잠깐 사이가 안 좋았던 적도 있었네요. 그러다 성인이 됐고 친구와는 다시 사이가 회복되어 종종 만나며 잘 지냈지만 그 당시 저는 소위 가스라이팅을 숨쉬듯이 하던 남자친구를 만나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 당시 남자친구는 본인은 힘들다며 일주일에 한 번도 겨우 만나주며 제 생일이나 기념일에는 잠수를 탔어요. 제가 걱정된다는 말로 저를 설득시키며 주변 인연들을 다 끊도록 하였고 어렸던 저는 그걸 그대로 믿으며 정말로 주변 인연을 다 정리하며 남자친구가 잘했다고 해주는 것에만 기뻐했어요. 친구는 그래도 남자친구 몰래 점심만 가끔 먹으며 인연을 유지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화를 내며 넌 그걸 믿냐? 헤어져라. 위험한 사람 같다 등등 제 남자친구 비하 발언을 하니 저도 기분이 좋지만은 않아 거리를 두게 되었어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5년을 넘게 사귀다 남자친구의 바람과 잠수로 엄청난 상처를 받고 헤어지게 된 뒤로 친구에게 소식을 전했는데 그때 이후로 멀리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주 만나자 해주고 남자친구와 사귀며 한 번도 가지 못했던 맛집, 카페들을 데리고 다니며 허전함을 많이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런 친구가 너무 고마워서 저도 잘하려고 노력했고 모두를 정리하고 하나밖에 없는 친구였기에 더 소중했어요. 그렇게 3년이 지났고 중간중간 친구가 소개팅도 시켜줬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인연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나쁜 남자에게 크게 되었던 저였기에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친구처럼요. 친구 남편은 정말 세상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회사를 다니다가 유머 코드도 잘 맞고 저를 잘 위로해주며 자상한 사람을 알게 되었어요. 퇴근길마다 제 집까지 차로 데려다주고 주말마다 집에만 있는 저를 종종 불러내어 한강 구경도 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지만 그저 친구일 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저도 그땐 그분을 남자로서 좋아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편했어요. 사귀어야 된다는 압박도 없고 오히려 그냥 정말 친구처럼 스킨십이나 그런 거 일절 없었고요. 그분도 여자친구와 있을 때 답답했던 부분을 털어놓고 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를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친구는 엄청나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친구일 뿐이라고 해도 말이 되냐며 저보고 너 죄짓지 마라 다 돌아온다. 너 전남친이 바람 폈을 때 기분이 어땠냐 하며 쏘아대니 저도 친구 말곤 사실 만날 사람이 없는데 그냥 사귀진 않더라도 기분 전환만 하면 안 되냐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친구도 한풀 꺾여서는 그래 너가 외롭고 심심하다면 나는 너 친구니까 이해할 수는 있다. 하지만 너가 잘못된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식은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했고 그 뒤로도 절대 선을 넘는 행동을 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그분이 조금 더 다가오려 하면 밀쳐냈습니다. 그러다 그분이 여자친구에게 단순 권태로 인해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헤어지게 되었고 그 뒤로는 저에게 적극적으로 애정 표현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분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저는 솔직히 이분과 사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친구는 말도 안 된다고 합니다. 저보고 너 그럴 줄 알았다며 제 나이도 있는데 정신 차리랍니다. 그런 사람 만나서 또 반복할 거냐면서요. 근데 사실 그분 여자친구 있으면서 저랑 스킨십 하거나 선 넘는 행동은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오히려 여자친구한테 되게 잘해주는 것 같던데 사람은 유순하고 좋아요. 그분은 27살인데 현재 친구는 그분이 나이가 어리다. 여자친구 있으면서 다른 여자에게 추근덕대는 게 생활이라 인성이 저질이다. 너 앞에서 여자친구 욕하는 거 보니 쓰레기다 하면서 저를 만류해요. 거의 너 사귀면 나랑 끝이다 수준이에요. 친구가 이렇게 단호한 적은 처음이라 당황스러워요. 친구에게 왜 이리 쩔쩔매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한텐 너무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밖에 없는 친구고 저를 많이 위해주거든요. 어떻게 말을 해야 친구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친구는 참고로 성질도 있고 쿨내 진동하는 사람이지만
저한텐 한없이 자상하고 친구들에게 인간적으로 대해줘서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민폐 끼치거나 나쁜 행동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저는 나쁜 행동이라기엔 좀 무리가 있잖아요. 그냥 친구였다가 좋아진 건데 제가 바람핀 건 아니잖아요. 조언해주세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